1890년대 미국 중서부 지역의 농민들이 처한 공경에 대해서 역사가 버넌 패링턴은 이렇게 썼습니다. 미국 자본주의가 착취 기제를 완성하는 동안에 농민들은 자신들이 자본주의에 잡혀 먹힐 살찐 거위였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그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강탈해갈 철로를 놓기 위해 공유지를 포기하는 데 찬성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내는 세금으로 기생하는 카운티 중심 도시들을 자랑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자신들의 대표자로 도시 출신의 법률가들을 사법부와 입법부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중산층 신문들을 읽었고 은행가와 정치인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그들 자신을 망치는 결과밖에 초래할 수 없는 보수당의 정책에 표를 던졌다 라고 썼습니다. 버넌 패링턴이나 역사가 말이죠. 패링턴이 어렸을 때 캔자스주의 농민들은 거의 주술에 걸린 사람들처럼 자유시장 경제에 흠뻑 빠진 나머지 자신이 착취당한 것도 모르고 오히려 거기에 동조했습니다. 그러나 민중주의에 출연한 패링턴에게 정치적으로 일종의 예수 탄생과 같은 의미였어요. 사람들은 현실에 눈을 떴죠. 자유방임에 대한 연기 같은 믿음은 이제 사라져버렸습니다. 패링턴도 개인적으로 농민들의 봉기에 함께 참여했죠. 오늘날 버넌 패링턴의 책은 더 이상 널리 읽히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캔자스는 경로한 농민들과 계급의식을 가진 노동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기업들은 이동할 수 있지만 도시들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기업들은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곳을 골라 그곳으로 자기네 기계와 건물, 일자리를 옮기겠다고 협박하면서 회사채와 세금 경감, 하천의 물을 특정인이 배타적으로 독점해서 쓸 수 있는 권리인 수리권, 노골적인 정부 보조금의 형태로 수십억 달러를 빼먹습니다. 주요 산업들이 큰 타격을 받는 것을 목격하는 캔자스 같은 주는 그 어느 곳보다 이러한 술책에 취약해요. 정육회사들은 가든시티를 다루는데 이 방법이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통신사 스프린트도 오버랜드 파크에서 이 방법을 써서 큰 효과를 보았죠. 캔자스주의 경계선과 몇 블록 떨어지지 않는 곳에 있는 미주리주에 속한 캔자스시티의 사업가들은 모두 이러한 협박의 위력이 얼마나 센지 잘 압니다. 10년 동안의 제도적 특혜와 화려한 친기업적 선언은 이제 깡패를 만난 수많은 연인들과 같은 꼴이 되고 말았어요. 캔자스주에서 가장 큰 도시로 상업과 산업의 중심지인 위치터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보잉사는 오직 이익만을 생각했어요. 그들은 외주 용역을 선호했습니다. 캔자스가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고작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 말고는 없었어요. 캔자스는 전통적으로 여자의 사회적, 정치적, 법률적 권리인 여권에 대한 의식이 다른 주보다 앞섰습니다. 1867년 여성의 참정권을 인정하는 법안을 최초로 발의하고 1912년에 그 법안을 통과시킨 곳이 바로 캔자스주예요. 캔자스는 심지어 1973년 낙태를 금지한 법에 대해서 소송을 낸 제인 로와 검사 해리 웨이드 사이에 벌어진 법적 논쟁 로 대 웨이드 사건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낙태법을 개정한 몇 안 되는 주들 가운데 한 곳이었어요. 그러나 대개 캔자스는 다른 모든 부분과 마찬가지로 정치에서도 중도적이고 평범했습니다. 캔자스가 우파로 대이동을 한 것은 1990년대의 이야기였으며 현재도 진행되는 현상이에요. 문제는 툭하면 세제 입법 과정에서 의사 진행을 방해하거나 결정을 보류하고 아니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면서 지나친 시민권을 누리는 일부 소수 우파의 심수쟁이 무리였어요. 1991년이 되자 그런 비열한 공화당 의원들이 아주 소규모 분파 조직에서 주의회를 지배하는 다수 파벌로 순식간에 바뀌고 캔자스의 민주당은 제3당으로 밀려나는 반란이 시작되었어요. 중도파는 경제 문제에 대해서 매우 보수적이에요. 그러나 데이비드 브룩스 같은 논객이 사람들로 하여금 내색은 안 하지만 질색하게 만들어 유명해진 자유주의 왕국의 문화적 특성들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중도파 또한 전형적인 자유주의 성향의 엘리트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기업가들로 구성된 이들 중도파들은 자신들을 향해 경로하는 문화 전쟁의 가장 큰 수혜자예요. 기독교 우파들은
오만한 중도파들에게 독서를 퍼붓지만 사실 그들이 지지하는 규제 철폐, 민영화와 같은 정책들은 오히려 중도파들을 더욱 지위가 높고 권세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요. 중도파들은 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깁니다. 캔자스의 보수주의들은 엘리트들을 혐오한다고 고백하면서 어떻게 자신들을 옥죄는 기업 세계에 대해서는 그다지 분노하지 않는 걸까요? 그들은 어떻게 상층 계급을 훨씬 더 강화시킬 뿐인 보통 사람이 봉기에 민중들을 동원할 수 있는 걸까요? 이 모든 것은 계급을 바라보는 사고방식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캔자스 사람들은 앞에서 본 것처럼 계급적 적개심은 불타오르지만 그 불만의 원인을 제공하는 경제적 기반은 부인해요. 보수주의자들은 계급이란 돈이나 타고난 출신 성분, 심지어 직업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가장 귀중한 문화상품인 진실성의 문제예요. 계급은 무슨 차를 몰고 어디서 무슨 물건을 사며 어떻게 기도하느냐의 문제이지 무슨 일을 하는지 얼마를 버는지는 부차적 문제일 뿐입니다. 자유주의 엘리트라는 개념은 학문적 토대가 약해요. 그것은 학문적 엄격성을 가지고 발표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수없이 그 개념을 반박했어요. 학문적으로 철저히 따지고 들면 금방 허물어질 개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개념은 아직도 건재해요. 리처드 닉슨과 함께 사라지거나 강제통학 버스 논란과 함께 소멸되지도 않았고 약삭빠른 빌 클린턴과 함께 전국 무대를 떠나지도 않았어요. 실제로 자유주의 엘리트라는 개념은 오늘날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 어떠한 오랜 연구와 권위 있는 사회학 이론보다도 더 널리 통용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수주의를 지지하는 유권자 세력이 바로 기업사회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한 보수주의자들이 힘없는 희생자들이라고 믿을 수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경제적 현실, 즉 방송국, 영화사, 광고회사, 출판사, 음반사들이 실제로는 모두 상업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들이라는 것을 눈 감고 직시하지 않는다면 대중문화를 그저 자유주의의 산물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보수 세력이 의도적으로 경제적 연관성의 문제에 눈 감는 것은 큰 틀에서 보면 그런 상업적 문화 기업들이 만들어낸 산물이에요. 보수주의자들이 오직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경제를 무시할 줄만 압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들이 고집한 가장 고차원의 문화적 표현인 영화, 광고, 시트콤이 노동의 세계를 줄곧 경시하기만 했던 문명에서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옛날 좌파들은 적어도 세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했어요. 그들은 계급투쟁이 모든 것을 아주 잘 설명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보수주의자들은 세계와 경제를 분리하다 보니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미국 문화는 왜 그런 식인가?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왜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더 천박해지는가? 어떤 생활 양식이나 단어, 생각은 어느 날 문득 나타나는데 또 어떤 것은 왜 갑자기 사라지는 걸까? 이러한 문제들은 보수 세력에게 감추고 싶고 고통스러운 강박관념으로 다가와요. 이것들은 최근 몇 년 동안 매우 복잡한 학문적 탐구의 주제였어요. 그러나 보수 세력이 얻은 유일한 답은 자유주의의 그 모든 책임을 덮어 씌우는 것이에요. 미국인들의 문화가 늘 그런 식인 것은 교활한 자유주의자들이 그렇게 되도록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보수 반동은 하나의 사회 체제로서 작동해요. 보수주의와 자유주의, 공화당과 민주당 두 적수는 서로를 공격하면서 공생합니다. 하나가 다른 하나를 조롱하면 조롱을 받은 다른 하나는 더 강력해져요. 이것은 세상의 모든 지배계급이 바라는 것이에요. 지배계급은 점점 더 거세게 공격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틀림없이 그렇게 공격받을 것이에요. 따라서 지배계급은 점점 더 강력해질 것입니다. 아직 검증된 바 없지만 오늘날 자본주의 문화가 하는 역할이 바로 이런 공생관계를 강화하는 일이에요. 문화가 타락할수록 문화를 타락시킨 사람들이 점점 더 부자가 되는데 어떻게 우리 문화가 점점 더 타락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보수당 대표이자 현 영국 총리인 데이비드 캐머런이었나? 아니면 전 영국 총리 마거렛 태처가 했던 명언이 있는데요. 바로 노동당을 보수당만큼 보수화시켜서 다른 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더 큰 위협이 안 되게 하는 것이 자신의 임기 동안 한 가장 큰 업적이다 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책을 읽으면 빌 클린턴, 엘 고어 같은 인물들을 배출한 민주당 지도자 협의회는 오랫동안 자유주의 성향을 띤 부유한 화이트 컬러 전문가들을 끌어들이는데 당의 역량을 집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특히 기업들에 구애하는데 관심을 기울였는데 이들이 전통적 지지층인 노동조합보다 훨씬 많은 선거 운동 자금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었죠.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부자를 위해 투표하게 만드는 것도 보수의 돈과 머리가 합작한 고도의 언론 조작술입니다. 이제는 그것이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준이에요. 서민계층은 공화당에 있어 선거 때까지만 필요한 장기의 조릴 뿐입니다. 이들은 선거가 끝나면 공화당이 가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프랭크는 공화당이 가치를 내걸고 서민과 노동자를 속였다고 비판해요. 그렇지 않으면 노동자들이 자기 이익에 반하는 정당에 투표할 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공화당의 보수 우익 이념 중 가난한 서민을 위한 잣대는 없습니다. 서민층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는 건 너무 늦은 다음이에요. 한국의 보수 정당도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특히 이념 문제에서 그렇습니다. 부자들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은 자유주의, 자본주의에 반하는 것이고 시장 원리에 배치된다고 공격받아요. 기득권의 이익을 희생한 복지 정책은 종북 좌파들의 발상으로 지탄받습니다. 보수 정당은 기득권 보호가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생태적으로 서민층의 이익을 대변할 수 없습니다. 저자 토마스 프랭크는 가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가치를 강조하는 돈 더하기 가치 더하기 언론, 자, 이 세 가지 것들이 뭉쳐 만들어진 복합체가 선거 때는 성경 말씀을 인용하지만 선거만 끝나면 가면을 벗고 기업인으로 돌아가 그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노동자와 서민의 이익을 돌보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34번째, 왜 가난한 자들은 부자를 위해 투표하는가? What's the matter with Kansas? 에피소드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시고 청취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에 또 봐요. 제발.